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위기이지만 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그 여태까지 쌓아온 인문학적인 유산이라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충분히 극복하지 않을까. 저는 용인대학교 명예교수 이동철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디지털 시대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이 전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건 디지털 기술이 모든 면의 사회, 인간의 삶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회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가 AI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밑에는 바로 디지털이 깔려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세계를 우리가 얘기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존이, 장기간의 보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편합니다. 손실이 없죠. 그 다음에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앞에 보존과 복제, 이것하고 동시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조작과 변환이 대단히 용이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토샵, 뽀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또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여기 이 특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신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분리가 아주 편합니다. 분리하고 결합이 편한 모듈이라고 얘기하는데, 레고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독특한 특징이, 우리가 어떤 책을 본다고 한다면 책을 처음서부터 원하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봐야 되겠지만, 디지털은 원하는 정보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작위적으로, 그 다음에 비선형적인 접속을 할 수 있다. 우선 비판적 사고를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함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문화적 의식, 역사적인 책임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유능하고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한다. 이런 네 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 말고도 이 세계를 보는 눈, 인간과 세계를 보는 눈을 확장해 줄 수 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조사를 하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를 봤기 때문에 한 세 가지를 사례 얘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세계인문학, 두 번째 지구인문학, 세 번째 확장인문학,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세계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랜스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는, 과학사를 얘기를 하면 과학사가 어떤 특정한 문사철의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가급적인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심지어 동서 성공은 했냐 여부를 떠나서 이 동서를 다 막론하고 한꺼번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인문학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인문학의 지평을 비서구 세계까지 늘려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문학의 분야를 더 포괄적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인문학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서 파니니 문법, 인도의 파니니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다라든지, 그 알베르티라고 하는 이태리의 이 건축자가 이 원근법에 대해서 새로 발견하고 논의를 전개했는데, 그 당시 건축 설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줬다라든지, 이런 많은 사례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세계, 제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말씀을 붙여봤고, 그 다음에 지구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사실 인류의 아마 저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더 인간의 영향력이 더 증폭되지 않았을까. 그 디지털 기술의 특징 때문에 엄청나게 확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지질학적으로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인류세라고 하는 관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국내 어떤 젊은 인문학자들이
지구인문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세우고 그것이 몇 권의 책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학술대회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지구학이라는 관점을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게 토착적인, 예를 들어 동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전통적인 사상 이런 데에서 그 자원을 끄집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확장인문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재인 등의 정책 연구, 뉴 리베럴 아치 인문학에 관련된 정책 연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통적인 인문학이 한계가 부닥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통적 인문학이 배양하는 리터러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럼 우리가 새로운 리터러시, 확장된 리터러시를 만들어야 된다.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수학적인 언어라든지 자연과학적인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 통계라든지 컴퓨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으로서 뉴 리베럴 아츠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은 달리 말하면 확장인문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49년 그 부사라고 하는 이태리 신부입니다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아주 중요한 그 학자가 있어요. 신학자의 저서가 방대한데 우리가 양이 많으면 인간이 무슨 그런 인간 작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통계적인 컴퓨터를 이용한 통계적인 처리가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전산 이런 거 쭉 돼 있는데 기술이 발달되고 그런 일반 기술자만이 아니라 인문학자도 그런 데 대해서 눈뜨면서 새로운 그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그 인문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보자라고 하는 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된 건 결국 첫 번째는 이 데이터라든지 정보라고 하는 게 폭증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이 디지털 기술, 어떤 ICT 정보통신 기술이 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답이 요구가 되고 있다는 것. 결국 정의를 내리자면 정보통신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하는 인문학 연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연구도 있고 교육도 있고 기타 주변 환경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 응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랬을 때 특성으로 보면 초학제적이다, 융합적이다, 그리고 포괄적이다 이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디지털 인문학이 무엇인가 다음에 그럼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야? 왜냐면 전혀 많은 경우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작업 영역이 단계가 한 5단계가 있습니다. 설계, 구축, 그다음에 분석, 해석, 시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전통적인 인문학의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지식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흔히 이제 디지털 인문학에서 도메인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씁니다. 어떤 특정한 영역에. 그런 대상 정보를 디지털적으로 어떻게 구현하지? 라고 해서 그 구조가 뭐고 내용이 뭐야. 그런 것을 한번 일단 분석을 해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소를 앞에 두고 저 소를 어떻게 요리를 할까?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는 이걸 갖다가 실제로 잡아서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으로 기록이 됐다든지 이미지로 나왔다든지 뭐든 관계 없습니다. 소리든지 그거를 새롭게 디지털화하거나 기존의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쓰기 좋게 다시 가공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여기서 독특한 겁니다. 분석과 해석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이도 쓰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차원에서, 기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디지털적으로 분석하거나 또는 인문학적인 분석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쪼개고 나누고 합치고 해서 뭔가 필요한 수치를 내는 겁니다. 수치화 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 해석은 뭐냐? 뭔가 수치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하나의 책을 보았을 때 이 책에 글자가 몇 개가 있어. 동사가 몇 개가 있고 명사가 몇 개가 있고 어떤 말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어떤 예를 들어 성경도 이든 뭐든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들과 같이 나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도 5만 가지 이제 어쨌든 그런 걸 다 수치적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나왔을 때 이 수치 자체는
수치가 말을 하진 않습니다. 거기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거냐. 우리 속일 수도 있으니까 그 수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해석인데, 여기에서 뭐냐면 전통 인문학의 힘, 인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각화라고 하는 겁니다. 시각화는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어떤 통계가 나왔다든지 이런 거 같은 바로 눈에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거기 어떤 이 책에 무슨 말들이 많이 나온다. 예를 노노에 보니까 무슨 뭐가 인이 제일 많이 나온다. 군자는 뭐가 나온다. 그러면 뭐 중심부에 아주 큼지막하게 얘기하고 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 얘기하는 시각화입니다. 중국 이 선진시대라고 한 것은 진시황의 통일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라고 흔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분열된 시대였어요. 그런데 진시황이 통일하고 나서 그 제국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보면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항상 통일된 건 아니지만 늘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된 거하고 통일 이전의 시대는 다르거든요. 그 통일된 것이 어떻게 해서 통일됐고 어떻게 정당하다는 여러 가지 주장을 피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분열의 시대를 왜곡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불교는 사실은 중국 사람들은 되게 낙천적인 사람인데, 불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생은 고해야 고통의 바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끔찍스러워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 바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먹혔느냐? 그 당시 전쟁이라든지 분열, 기근, 질병 때문에 먹혔는데, 그러면서 뭔가 큰 영향을 준 게 있어요. 언어에 영향을 줬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하는 구조,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는데, 물론 새로 불교를 통해서 얻어낸 것도 맞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오해하게 된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19세기 말, 지금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구 문명이 들어왔어야 합니다. 서구 문명이 들어와가지고 개인이라든지 민주, 과학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통시대를 새롭게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해와 동시에 오해도 강화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느끼게 된 이러한 장벽이다. 이 세 가지 장벽이 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추구하게 된 게 디지털 신고전학입니다. 왜 제가 디지털 신고전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됐느냐. 저 첫 번째는 인문학하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저는 이 문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경우는 그리스 로마의 세계와 히브리즘,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이 결합이 됐고, 그것이 오늘날 서구인의 인간관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그 기본 백번이 된다고 생각하고, 동아시아 문명은 우리가 선진시대의 유가, 도가, 그리고 법가, 그리고 그 이후에 불교가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뭔가 당나라 때 이른바 동아시아 체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었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서 왜 이 얘기를 새삼스럽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이해할 때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뭘까? 지금 흔히 국제질서를 얘기할 때 G2라고 얘기를 하죠. G2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뭐 체제라든 이념도 상당히 그 갈등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근원적으로 어떤 문명의 차이, 문명의 충돌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한국 인문학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새로운 문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근거는 최근에 우연히 이 디지털 인문학 관련 특강을 보다가 그 네이버 AI 담당하는 하정우 팀장의 어떤 그 특강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쭉 얘기하다가 네이버 경우는 초고대 AI, 이 초고대 AI를 세계 세 번째로 만들었다. 그래서 뭐 미국하고 중국 다음으로 그걸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걸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추진하는데, 그 새로운 그 모색 중에 아주 저한테 인상 깊었던 게 디지털 천하 삼분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디지털하고 관련해서 소버린 AI, 주권 AI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지금 사실 각 국가마다 뭔가 디지털 이 초고대 AI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라마다 언어와 문화와 민족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택지는 원래 두 개였죠. 미국. 근데 미국은 좀 무섭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이건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이 그래서 이제 그 사례로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한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디지털 시대 인문학, 더 정확하게는 한국 인문학에 대해서 제가 거는 기대라든지 희망은 뭐냐면 한국 인문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3의 가능성으로서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문명을 도전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의 어떤 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너는 뭐야? 라고 얘기할 때 천진문헌을 재해석하는 걸 통해서 디지털 신고전학의 방법과 사례를 축적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한국 인문학의 어떤 지평을 심화시키고 확장하는 것,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숙제이고 오늘 이제 같이 고민하고 싶은 화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디지털서부터 시작해서 저와 인문학과 디지털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각자 또는 자기 자신의 인문학은 무엇이고 디지털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제 디지털 인문학, 인문 뭐 이런 책들도 있고 뭐 인문학에 관한 책도 있고 그러지만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아까 이 맹자라고 하는 책 가지고 잠깐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10여 년 사이에 주로 한 것이 이제 매일 뭐 하다가 말다가 그렇습니다만 매일 이렇게 한 30분 정도 소리내서 읽습니다. 읽는 작업을 하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새롭게 끊임없이 느껴지는 게 있는데, 디지털 시대는 정말 변화가 극심하고 여러 가지가 또 혼합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인생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고전을, 그거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교회를 다니면 성경일 수도 있고요, 동양 고전일 수도 있고 어떠한 책이 소설, 좋은 소설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는 것, 그것이야말로 뭔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고전은 그것은 제가 어떤 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각자의 고전을 찾아내서 그것을 늘 기회가 되는 대로 반복해서 읽는 것, 그것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인문학의 세계에서 줄 수 있는 조언이고 디지털 세계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위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